저는 2024년부터는 바이오텍의 시대다 보면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지금 시장에서 기대는 하고 있지만 그런 시장의 기대를 충족시킬 만한 그런 빅파마들에게 선급금 규모가 1억 달러 수준이 되는 그런 기술 이전을 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그 중장기적인 성장성을 보고 저희가 투자를 하는 그런 업종이거든요. 밸류에이션이 비싸도 중장기적으로 그렇게 비쌀만하게 받을 만한 회사들이다. 이렇게 이제 평가가 되기 때문에. 권혜순 유진투자증권 연구위원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바이오 제약주의 훈풍이 하반기에도 이어질까라는 이제 큰 저희가 대질문을 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눠볼 건데 사실은 앞으로 어떻게 될 건가요? 라는 질문을 물어보기 전에는 지금 상황이 어떤가요?에서부터 시작하면 좋을 것 같거든요. 네. 지금 국내 이제 바이오 제약 업종 같은 경우는 지금뿐만 아니라 작년 하반기부터 계속 훈풍이 불어왔고 지금 또 불고 있고요. 올해 하반기까지 조금 지속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PT 보니까 저희 제약 지수 동향부터 이렇게 시작을 해주시는데 요 순서로 좀 해주시면 저희가 들으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네. 먼저 이제 국내 제약 바이오 산업이 글로벌 산업과 점점 더 이제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글로벌 제약 이제 바이오 제약 업체들의 지수 동향이라든지 주가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실질적으로 좀 제가 연도별로 이렇게 비교를 해놨는데요. 2020년부터 해서는 빅파마들이 있는 그 NISE 제약지수 보시면은 계속 이렇게 상승을 꾸준히 했습니다. 올해도 계속 상승을 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바이오텍들, 조그마한 이제 바이오텍들이 상장되어 있는 나스닥 바이오 지수 같은 경우는 코로나 시기 때는 약간 오르는 듯 했으나 그 이후로 계속 큰 폭 하락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 잠깐 보시면 2023년 하반기부터 해서 나스닥 바이오 지수도 상당히 조금 반등을 했고요. 올해 조금 나스닥 바이오 지수 같은 경우에는 지금 반등하다가 좀 하락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5월부터 해서는 다시 반등을 하기 시작해서요. 글로벌 바이오 제약 산업도 주가 동향이라든지 이런 것들 보시면은 실질적으로 2분기 이후부터는 상당히 좋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아무래도 제약 바이오 산업이 계속 성장하는 그런 산업이기 때문에 아까 조정을 받은 그런 구간도 있었지만 결국은 계속 우상향할 것이다라는 그런 것을 보고 있고요. 보통 한 제약 그 글로벌 처방의약품 시장 같은 경우는 연평균 한 5% 내외씩 꾸준히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2024년 5월에 이벨리아 파마라고 하는 전망 기관에서 이렇게 전망을 한 건데요. 보시면 향후에도 계속 꾸준하게 이렇게 상승을 할 거다라고 보고 있고 2023년 상반기가 좀 좋진 않았는데 그 이유는 2021년가 하반기와 2022년에 이제 코로나 기간이어서 그때 이제 코로나 백신이라든지 이렇게 의약품 수요가 급증했던 게 있어서 상대적으로 조금 하락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위원님 아까 그 나스닥 바이오 주가를 보면서 되게 흥미로운 게 사실 우리나라 바이오랑 미국 바이오랑 사실 실질적인 관련성이 매우 떨어지는데 정말 매우 떨어지는데 제 경험상 주가는 정말 비슷하게 움직였던 경우가 너무 많아요. 16, 17년에 바이오 셀트리온하고 이런 거 날아갈 때도 미국 바이오가 너무 좋았고 이번에도 작년 하반기에 말씀하신 대로 미국 바이오가 반등하면서부터 우리나라 바이오가 좋았거든요. 저는 논리적으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데 위원님 더 잘하시니까 이게 요즘 들어서 특히 더 이 상관관계가 높아진 것 같거든요. 왜 그런 것 같으세요? 예를 들어 저희 구독자분들이 미국 나스닥을 보면서 이게 할 수 있는 건 예를 들어 반도체는 미국 보면 바로 되잖아요. 근데 지금 과연 그렇게 해도 되는 거냐에 대한 질문 먼저 한번 드려볼게요. 첫째는 대부분 제약 바이오를 이렇게 투자하시는 분들이 미국 제약 바이오 업체들을 보십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투자하는 분들이.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국내 이제 레이저 티닙 같은 경우 유연양행의 레이저 티닙도 이제 존슨앤존슨과 협업을 통해서 지금 FDA 승인을 받았고, 그다음 알테오젠 같은 경우도 글로벌 제약사 머크에게 이제 제형 기술을 수출을 했고 하면서 글로벌 제약과 상당히 많은 관계가 있기 때문에 제약 바이오를 이제 펀더멘탈을 보고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글로벌 제약 산업을 당연히 보시고요. 기업들도 상당히 인덱스하게 리서치를 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아무래도 주식이 이제 투자하시는 분들의 심리를 많이 반영을 하다 보니까요. 글로벌하게 제약 바이오가 좋으면 국내에도 뭔가
긍정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글로벌 제약 바이오 산업이 좋다는 것은 이제 거기에 이제 투자가 많이 일어난다는 것이고 국내 제약 바이오 산업에서 이제 뭐 연구 개발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점점 상승하면서 국내 쪽에도 글로벌 그 바이오 업체들의 투자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어질 거다라고 기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뭐 그러한 투자 심리 이런 것들이 반영이 됐다. 그럼 앞으로도 약간 미국의 바이오 주가를 보면서 우리나라 투자하는 게 충분히 유효하다 이렇게 봐도 되겠네요. 앞으로는 더 많은 깊은 관계를 가질 것 같아서 저는 뭐 여력이 되시면 국내 제약 바이오사들, 특히 해외 기술 이전을 준비하고 있는 회사들은 관련된 글로벌 제약 바이오 업체들을 꼭 보시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글로벌 처방의약품 시장 전망에 대한 이제 내용을 설명을 해주시면서 앞서 뭐 연평균 5% 내외 꾸준한 성장 기대가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또 사실은 처방의약품 가운데도 분야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네. 뭐 항암도 있을 수 있고요, 뭐 비만 치료제도 있을 수 있고 그 여러 가지 그때 그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두드러지게 성장이 기대되는 게 따로 항목이 정리가 된 게 있나요? 아, 네. 뭐 글로벌 지금 아무래도 제약 바이오 시장에서 하두는 딱 생각하시는 거 이제 비만 대사 치료제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한번 보시면 글로벌 탑 10 셀링 프로덕트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이것은 이제 2023년과 2030년에 글로벌하게 가장 많이 팔릴 10개 그런 의약품을 처방 의약품을 비교한 것입니다. 지금 파란색이 이제 2030년인데요. 보시면은 제가 박스를 쳐놓지 않은 다른 것들, 뭐 오젬픽이라든지 마운자로라든지 많이 익숙히 들어보셨을 거예요. 뭐 그다음에 이제 젯바운드라든지 위고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비만 대사 치료제가 2023년에는 매출이 이렇게 작았는데 2030년에는 기본적으로 200억 달러 이상씩 이렇게 판매가 될 예정이고요. 제가 박스를 쳐놓은 것은 비만 대사 치료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탑 10 안에 드는 제품이 한 5개 정도 반대했다. 이런 의미에서 쳐놨습니다. 그래서 뭐 앞으로 주도하는 처방의약품은 대사질환 치료제 시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대사질환 치료제 아래 보면 뭐 면역질환 치료제라던가 항암제 이런 내용들도 있는데 이런 분야들도 여전히 이제 바이오 제약에 관심 있는 분들께서 주시하시기는 해야 되는 분야인 거죠? 네, 실질적으로 비만 대사 치료제들이 글로벌 처방의약품 시장을 견인을 하고 있으나 국내 제약회사들과 관련된 그런 분야는 조금 아니고요. 국내는 여전히 이제 뭐 항암제라든지 이런 쪽으로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들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이곳을 이제 글로벌 바이오 제약 업체들 순위랑 비교를 해보시면요. 2023년과 2030년에 글로벌 바이오 제약 기업 순위가 변화합니다. 보시면은 지금 그 1위, 2위로 올라서는 기업이 비만 대사 치료제 탑 셀링 제품들을 판매하는 노보노디스크와 일라일리고요. 이 회사들의 그 랭크 체인지를 보시면 10계단 상승합니다. 2023년에는 거의 10위 밖에 있던 회사들이 2030년에는 1위, 2위로 올라섰고요. 네, 그래서 글로벌 처방 시장은 이렇게 변화하는 거다. 이렇게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제가 PT를 보면서 생각했던 게 얘네들이 이렇게 좋아진다라는 걸 이제 사람들이 다 알잖아요. 그 주가도 되게 올랐고 밸류에이션도 비싼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얘가 좋아진다고 얘를 계속 사는 건 이상할 수도 있잖아요. 이게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인 게 좋은 종목이 뭔지는 다 알고 있지만 이미 주가가 엄청나게 올라 있을 수도 있으면 오히려 상대적으로 덜 올랐지만 뭔가 포텐셜이 있거나 밸류에이션이 싸 보이는 걸 사는 것도 좋은 전략일 수 있는지 그건 혹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약 바이오 같은 경우는 그 중장기적인 성장성을 보고 저희가 투자를 하는 그런 업종이거든요. 그래서 밸류에이션이 비싸다고 할지라도 그 밸류에이션을 받을 만한 정당화시킬 만한 뭐 이익 성장이라든지 혹은 지금은 설명이 되지 않지만 어떠한 신약이 개발이 돼서 뭐 3, 4년 후에 이제 FDA 승인을 받아 약으로 나올 때 그 큰 판매가 일어나서 뭐 그 회사의 실적을 고성장시킬 거다. 그런 제품을 팔고 있는 게 이제 노보노디스크와 일라일리이기 때문에요. 뭐 밸류에이션이 비싸도 중장기적으로 그렇게 비쌀만하게 받을 만한 회사들이다. 이렇게 이제 평가가 되기 때문에 계속 뭐 일라일리나 노보노 같은 경우는 지금 뭐 PE가 일라일리 같은 게 60배가 넘거든요. 그게 뭐 작년부터 계속 비싸다 했는데 실질적으로 빅파마들 중에서는 매출 성장이라든지 이익 성장을 20% 넘게 하는 회사는 일라일리 정도입니다. 그러다 보니 그러한 그 높은 평가가 계속 정당화되고 있고 여기서 보시다시피 2030년에 지금 10위 밖에 있는 회사가 1위로 올라서니까 뭐 계속 그렇게 평가를 받고 종국에 가서는
뭐 그러한 그 신약이 나오고 하면서 뭐 밸류에이션을 정당화시키지 않을까. 네. 이게 왜냐하면 왜 여쭤봤냐면, 그러니까 지금 이거를 다 이게 이미 Evaluate Farm에서 나올 정도면 다 알고 있다는 건데. 네. 지금 이만큼 주가가 거래되는 게 지금 있는 약, 예를 들어 마운자로나 이런 걸 갖고만 여기까지 평가가 된 건지, 아니면 사람들이 보기에 네. 이 파이프라인이 있고 파이프라인 쫙 있잖아요. 네. 이것도 이 정도의 확률로 성공이 될 거다라는 것까지 반영해서 시총이 들어간 거죠. 왜냐하면 우리나라도 지금 제일 잘 나간 업종들은 그런 식으로 밸류에이션이 되고 있는데 네. 이게 지금 하는 걸로만 사람들이 밸류를 준 건지, 네. 아니면 앞으로도 잘할 거라는 것까지 감안해서 준 건지에 따라서 또 결과가 바뀌잖아요. 네, 위원님은 맞습니다. 어떤 쪽에 더 가까우세요? 지금은? 지금까지 잘해온 것과 뭐 앞으로도 계속 이러한 모습을 보여줄 거라는 것 때문에, 물론 지금까지 이제 주가가 되게 큰 폭으로 성장을 했지만 성장률이 조금 떨어질 수도 있겠지만 네. 이 회사가 그 보여줄 수 있는 성장률보다 주가 상승률보다 다른 회사들은 더 낮을 것 같은 거죠. 네. 그러니까 또 아무래도 이런 그 높은 성장률을 보이는 회사들한테 들어가서 투자를 하지 않나요? 그러니까 이미 지금 밸류에이션에도 시가총액에도 이런 미래에 대한 기대가 녹아있긴 하지만 네. 지금까지 잘해왔으니까 이게 정당하는 과정을 거칠 거다라고 보신다는 거죠? 네, 그렇죠. 네. 뭐 실질적으로 이제 향후의 파이프라인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분석을 해보면 뭐 특히 1111 같은 경우는 지금 비만 대사뿐만 아니라 네. 뭐 CNS 치매 치료제 도나네맘을 또 출시를 해서 매출 성장이 있을 것으로 네. 보고 있고요. 자가 면역 질환이라든지 네. 이런 쪽으로 되게 상당히 좋은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있어서요. 네. 모든 분야에서 뭐 성장할 수 있을 거다. 이러한 그런 기대가 것들이, 있다. 네, 반영되고 알겠습니다. 있습니다. 그러면 이야기 나온 김에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바이오제약을 자주 투자하시는 분들 말고 좀 관심은 있지만 선뜻 못 들어가시는 분들 입장에서 질문을 한 가지 드리자면, 네. 앞서 이제 뭐 이미 알려진 어떤 기업들 말씀하셨는데 이미 우리가 여기가 FDA 승인 났대라던가 어떤 네. 굵직굵직한 뉴스가 있는 뒤에는 사실 주가 반영이 되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아직 바이오제약에 그 투자를 적극적으로 안 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네. 이미 그런 뉴스가 난다면 너무 올랐을 것 같고, 그 전에도 투자를 하고 싶긴 한데 이런 기술적인 부분이나 바이오에서 이 기업이 제대로 커갈 수 있을 거라는 확신을 네. 사실 전문가가 아니면 제대로 알고 이제 밸류를 정확히 알고 투자하기 어렵겠다라는 그런 어려움이 있는 분들도 많은 것 같아서요. 네. 여기에 대는 좀 도움이 되는 좋은 말씀 여쭤볼 수 있을까요? 네, 뭐 상당히 어려운 질문이긴 한데 네. 왜냐면은 진짜 이제 제약바이오의 뭐 파이프라인 가치라든지 이런 네. 것들을 정말 일반인들은 조금 분석을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쉽지 투자가, 않아서요. 쉽지가 네. 않은데 뭐 제가 권유를 드리는 것들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네. 뭐 빅파마들에게 기술 이전을 한 회사들 같은 경우는 이미 그러한 기술들이라든지 파이프라인의 가치가 빅파마들한테 인정이 받았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빅파마들은 향후에 이제 뭐 특허 만료라든지 IRA 법안 시행으로 인해서 계속 매출 성장이 감소하기 때문에 신흥국이라든지 이런 데서 계속 새로운 파이프라인을 도입을 해서 성장을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빅파마들에게 기술 이전이 됐다는 것은 아무래도 글로벌 시장에서 상업화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고, 그러한 타임라인이 제약바이오는 뭐 1, 2년이 아니라 좀 길게, 실질적으로 레이저 트닉 같은 경우도 2018년에 라이센스 아웃돼서 지금 2024년에 지금 FDA 승인을 받은 거거든요. 네. 그래서 좀 롱텀 관점에서 보시면은 중간에 이제 주가 변동은 크겠으나 빅파마들, 특히 뭐 존슨앤존슨이라든지 머크라든지 뭐 이런 빅파마들에게 기술 이전이 된다면 뭐 사업 가치가 높아져서 기업 가치도 중장기적으로는 이렇게 꾸준하게 상승할 수 있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글로벌 제약회사한테 라이센스 아웃을 한 그런 회사들을 좀 추천을 드립니다. 혹은 네. 네. 제가 2017년의 사례를 자꾸 갖고 있는 거 좀 너무 그런데 이제 한미약품이 네. 역사상 최고의 라이센스 아웃을 하고도 결국 된 게 없고 그런 네, 기업들이 맞습니다. 너무 많았잖아요. 근데 지금은 보면은 어쨌든 레이저 티닙은 너무 잘 됐고, 네. 물론 병용요법이긴 하지만, 그리고 이제 곧 SE 제형이 기출다가 될 것으로 다들 기대를 하고 있고, 네. 그러니까 과거랑 뭐가 달라졌길래 이제 그런 게 나온다고 보세요? 6, 7년 만에 갑자기 바뀐 게 뭐가 있는지를 잘 모르겠어가지고. 6, 7년 안에 일단 뭐 개발하는 기술 자체도 국내에서 이제 많이 향상이 됐고 했는데 네. 실질적으로 글로벌 제약 시장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네. 뭐 한미약품 사례 같은 경우는 사누피가 이제 가져갔지만 이제 한미의 물질의 문제가 있었던 게 아니라 이러한 그 기술 이전을 했는데 빅파마가 그러한 그 뭐 자기네들의 사업 부분을 뭐
이제 접는다든지 할 경우에는 다시 기술 이전이 반환이 되거나 이렇게 하거든요. 그런 사례에 이제 좀 한미가 이제 해당이 돼서 기술을 다시 반환받았던 건데 그 반환받은 것을 그 다음에 다시 또 머크한테 기술 이전을 했거든요. 그리고 한미의 그 다시 기술 이전한 그 메시 치료제는 내년에 임상 이상 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다시 뭐 그때 반환받아서 기업 가치가 좀 많이 큰 폭으로 하락하긴 했지만 다시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어서 중장기 관점에서는 뭐 계속 긍정적으로 봐도 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고요. 또 글로벌 파마들이 이제 산업이 변했다는 게 과거에는 뭐 스몰 몰레큘이나 저분자 화물 이렇게 좀 소수의 영역에 국한돼 있었다면 지금은 의약품 그 개발하는 데 있어서 모달리티가 상당히 많이 변했고 뭐 ADC라든지 이중항체라든지 뭐 RNA 치료제라든지 많이 변했는데 국내에서 글로벌하게 이미 인정을 받고 있는 회사들이 되게 많이 생겼습니다. 그동안 뭐 2017년에 지금 해도 뭐 한 거의 10년 가깝게 지난 거잖아요. 예. 그리고 그 전에 뭐 LG 생명과학이라든지 이런 데서 많이 연구 경험을 쌓으신 분들이 새롭게 이제 벤처를 세우셔서 뭐 기술력도 인정을 받고 리가켄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그러한 이제 많은 변화가 있었던 거죠. 시간이 가면서. 네. 이게 그런 건 어때요? 사노피한테 라이센스 아웃 했던 거는 네. 약간 뭐랄까 선두약이 있었는데 네. 사노피가 그 선두약 톨리시티를 못 따라가니까 우리는 뭐 2주에 한 번, 3주에 한 번 걸 찾을 수가 없으니까 일단 한미 걸 해보자라고 해서 약간 억지로 라이센스는 한 거다라는 뷰도 있고 네. 그러니까 어떤 상품에 라이센스 아웃 하는 거냐 또는 어떤 기업에 하는 거에 대한 차이도 되게 큰데 네. 지금 보면 정말 냉정하게 말하면 사노피는 프랑스 회사고 네. 릴리나 머크는 미국 회사잖아요. 네. 그리고 약도 어쨌든 자기가 갖고 있는 약에 병용을 하든지 하여튼 뭔가 새로운 거, 없는 걸 하는 라이센스 아웃이니까 잘 된 거고 네. 뭔가를 쫓아가기 위한 라이센스 아웃은 안 된 거다. 네. 이렇게 생각해서 분석해보면 어떨까요? 뭐 그 말씀도 맞는 것 같긴 한데 실질적으로 그때 트롤리스티라고 하는 그런 약 자체도 거의 뭐 펄스틴으로 하나밖에 없었던 약이거든요. 그래서 네. 거기서 뭐 굳이 그렇게 되게 큰 후발주자였다라고 이렇게 평가하기는 조금 너무 이제 부정적으로 본 그래서 게 아닌가. 사노피가 약간 포기한 거 아닌가. 만약에 네. 그렇게 본다면 그러면 이번에도 그거를 반면 교사로 삼아야 되는 건지 아니면 네. 이제는 다른지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때는 이제 사노피가 약간 뭐 판단을 잘못했을 수 있죠. 그때는 근데 사노피뿐만 아니라 다른 빅파마도 대사 질환 치료제 시장은 끝났다. 이렇게 다 생각을 해서 네. 뭐 항암제라든지 자가 네. 면역으로 갔고 네. 릴리도 트롤리스티만으로는 그렇게 이제 효과가 좋진 않지만 네. 그 뒤에 추가적인 더 개발을 계속 꾸준히 네. 해와서 새로운 이제 뭐 마운자로라든지 네. 이런 약을 개발을 했던 거죠. 그래서 뭐 지나고 보면은 뭐 사노피도 그때 우리가 계속 한미 파이프라인을 했더라면 좀 달라지지 않았을까 이렇게 뭐 선택했던 사람은 느끼지 않았을까요? 알겠습니다. 그런 그러니까 생각이 지금 듭니다. 분명히 꼭 선두권으로 라이센스 아웃을 하지 않았더라도 네. 충분히 기술이 좋거나 네. TAM이 좋은 거라면은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신다는 그렇죠. 거죠. 그래서 베스트 인 클래스라는 약물이 있듯이 네. 앞에 약보다 훨씬 더 효과가 뛰어나고 퍼스트 인 하면은- 클래스가 아니어도 그렇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퍼스트 인 클래스 약인데 효과가 되게 좋은 약은 별로 없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저희 또 이야기하다 보니까 마무리할 시간이 10분, 15분 정도밖에 남지 네. 않아서 오늘 또 준비해 오신 내용이 그러니까. 많으니까 네. 일단 글로벌 바이오 쪽에서 이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부분이 있다면 요거 간단히 짚고 이제 국내 바이오 제약으로 넘어가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약간 좀 장을 넘겨서 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표를 어떤 몇 페이지를 부분들을 네, 지금 한 10페이지 정도 보시겠습니다. 네. 이거는 네. 이제 글로벌 빅파마 시가총액이라든지 밸류에이션을 한 번에 이제 볼 수 있는 표인데요. 보시면은 지금 이제 국내 제약회사인 삼성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같은 회사들이 글로벌 30위 안에 드는 훌륭하네요, 그런 회사입니다. 진짜. 네, 상당히 아, 훌륭합니다. 훌륭하네요. 그래서 네. 이런 것들이 뭐 상당히 자랑스럽고 한데 실질적으로 이런 회사들을 투자를 할 때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경쟁사는 CDMO 1위 업체인 론자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론자와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전체적인 그런 시가총액 측면에 있어서 이 회사가 나란히 계속 상승을 할 것인지 아니면은 이제 뭐 계속 엎치락 뒤치락 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이제 론자를 뭐 보시면서 가늠을 하실 수가 있고요. 네. 그다음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바이오시밀러 회사 중에는 거의 1위고 여기 30위에서 뭐 이익 성장을 하면서 더 앞으로 나갈 때 다른 회사들과 비교를 했을 때 기업 가치가 어떻게 상승할지 이런 것들을 보시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셀트리온은 근데 이제 산도즈랑 비교하면 딱이긴 한데 산도즈 네. 시총이 워낙 작아서 네. 셀트리온은 바이오시밀러 비중이 높아서
이렇게 시총이 훨씬 더 클 건가요? 어떻게 보세요? 네, 그거는? 매출액이나 이런 것들 봤을 때는 뭐 산도즈가 훨씬 더 크죠. 근데 뭐 이익률이라든지 일반 제네릭이 많아서 산도즈는? 네. 이익률이라든지 그 앞으로의 성장성을 본다든지 특히 제일 중요한 건 연구 개발력입니다. 네. 바이오시밀러를 산도즈는 별로 개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네, 다른 파이프라인 8개 정도 있다고는 하던데 산도즈가 네, 이번에. 다른 데서 다 이제 라이센스 인해서 네. 자기들이 이제 상업화 시키는데 주력을 하는 회사다라고 이렇게. 그래서 볼 수 훨씬 있습니다. 시총이 큰 거를 정당할 수 있다. 네, 그럼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이쯤에서 이제 국내 제약바이오 업종 지수 동향은 어떤지 한번 국내 쪽으로 넘어가 네, 보겠습니다. 국내 쪽은 지금 보시면은 13페이지 보시면은 아실 수 있는데요. 네. 국내 쪽이 오히려 글로벌 바이오 제약업종 수익률보다 훨씬 더 좋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특히 보시면 2024년 와서 보시면요, 특히 국내는 코스피보다 코스닥이 더 좋습니다. 네. 이런 것들이 지금 뭐 3월까지 상당히 상승했다가 약간 조정 과정을 거치는 듯 했지만 지금 뭐 7월부터 다시 상승을 하고 있고. 뭐 다른 업종 대비해서도 지금 상당히 좋은 네. 상대 수익률을 보이고 있고요. 코스피 의약품 지수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삼성 바이오로직스라든지 셀트리온 그리고 이제 밸류에이션이 디레이팅이 진행되는 제약 기업들인데요. 네. 그런 기업들도 실질적으로 7월부터는 2분기에서 좋은 실적 보여주고 하면서 뭐 코스피 의약품 지수도 상당히 많이 상승을 했습니다. 네. 네. 저희가 아무리 시간이 없어도 아까도 이제 글로벌 기술 이전, 빅파마에게 기술 이전하는 기업들 주목하시라고 또 하셨으니까 다음 장표는 안 볼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네. 네. 지수 동향 이어서 글로벌 기술 이전 기업들 저희 네. 장표 보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하반기에 주목하고 있는 회사는 리가켄 바이오입니다. 네. 네, 리가켄 바이오는 여기 계약금이라고 할 수 있는 선급금이라든지 총 기술 이전 규모를 한번 보시면요. 국내 제약회사들이 지금 유한양행 때부터 시작해서 계속 기술 이전을 하는데 선급금이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네. 특히 작년에 리가켄 바이오 같은 경우 거의 1억 달러. 한 번에 이제 1,300억이라는 현금이 들어왔고요. 총 기술 이전 계약 규모도 상당히 계속 이렇게 커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특히 항암제 쪽에서 ADC 분야에서의 리가캠의 그러한 기술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입증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제 리가캠이라든지 뭐 종근당 ABL 한미약품 유한양행 오스코텍은 이미 기술 이전을 했고요. 올해 하반기에 기술 이전이 될 것으로 기대가 되는 회사가 또 이제 리가캠 바이오와 네. ABL 바이오 네. 그리고 이제 뭐 알테오젠도 추가적인 뭐 제형 기술 이전을 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저는 2024년부터는 바이오텍의 시대다 보면은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ABL 바이오라든지 리가켄 바이오는 지금 시장에서 기대는 하고 있지만 그런 시장의 기대를 뭐 충족시킬 만한 그런 빅파마들에게 선급금 규모가 뭐 1억 달러 수준이 되는 그런 기술 이전을 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그 이유는 리가켄 바이오 같은 경우는 매년 이제 월드 ADC에서 플랫폼 테크놀로지상을 받고 있는 회사고 거기에 지금 항체까지 자체적으로 라이센스 인을 해와서 상당히 훌륭한 신약 후 파이프라인들을 보여주고 있고 그러한 것들이 최근 임상에서 계속 발표가 되고 있다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뭐 ABL 바이오 같은 경우도 이중항체의 지금 국내 대표 주자인데요. ABL 바이오 같은 경우도 지금 그 개발하고 있는 파이프라인들의 경쟁 파이프라인들이 지금 다 임상을 중단을 했습니다. 네. 유일하게 ABL 바이오만 일상 이상을 계속 진행하고 있고 좋은 약효라든지 낮은 부작용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 하반기에는 뭐 주목해야 될 기업으로서 ABL 바이오, 리가켄 바이오 이렇게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리가켄 바이오는 이제 오리온이 대주주가 됐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자금 조달의 이슈는 사라졌는데 대신에 대주주가 바뀌었으니까 기존의 연구 인력이 떠날 수 있다. 예를 들어 한미도 이제 회장님 돌아가시고 그런 이슈가 많았던 걸로 전 알고 있는데 리가캠은 혹시 그런 이슈는 전혀 없을까요? 리가켄 바이오는 오리온이 이제 유상증자에 참여하면서부터 네. 이제 투자자들에게 계속 우리의 현 경영진은 계속 경영을 유지한다. 그리고 오히려 지금 오리온이 투자하고 나서 그러한 투자금에 힘입어서 그쵸, 돈 연구진을 걱정은 계속 없죠, 이제. 네, 네. 연구진을 계속 뽑고 있습니다. 네. 또 특히 이제 작년에 이제 존슨앤존슨한테 기술 이전을 하면서 1,300억이나 네. 돈이 들어왔고요. 하면서 뭐 상당히 오리온이 지금 적자나는 기업에 투자를 해서 계속 자금 유출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뭐 일부 투자자들 우려를 하시지만. 오리온의 투자금은 투자금대로 지금 투자 여력을 확보하고 있는 거고요. 자체적으로 자금 조달을 통해서 네. 지금 계속 R&D를 하고 있어서
리가켄 바이오, 오리온 둘 다 윈윈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이오라다 보면 제일 걱정되는 게 어쨌든 투자금을 우리가 땡겨야 되니까 증자나 무슨 뭐 CB나 이런 자금 조달 이슈가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런 기업들은 그런 이슈에서는 조금 자유로울까요? 그럼요. 리가켄 바이오 같은 경우는 이미 지금 현금이 한 거의 뭐 6천억 대주주가 정도. 바뀌었습니다. 네. 다른 데는 어떨까요? 다른 곳 같은 경우는 지금 ABL 바이오가 최근에 이제 유상 증자를 했고요. 아, 그랬나요? 네, 아, 그거는 네네. 이제 기존 주주들의 그런 가치를 희석시키지 않고 삼자 배정으로 해서 네. 같은 뭐 유상 증자를 했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특히 근데 이제 유상 증자를 되게 부정적으로 볼 수 있지만 뭐 리가켄 바이오라든지 ABL 바이오라든지 이렇게 기술력을 인정받은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서로 유상 증자에 참여를 네. 하려고 하는 그런 현상도 있어서 굳이 꼭 부정적으로 보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이제 그 진행이 될 예정인 이벤트들 중에 네. 바이오작에 관심 있는 분들이 좀 주목하셔야 될 이벤트는 뭐가 있을까요? 지금 이제 9월에 세계 폐암학회랑 그럼 유럽 종양학회가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뭐 거기서 임상 데이터가 발표가 될 거라고 예상을 했던 뭐 유한양행이 이미 더 FDA 승인을 받았고 그렇죠. 이제 초록이라든지 이렇게 다 공개가 돼서 뭐 상당히 긍정적인 그런 임상 결과를 확인을 했기 때문에 그게 뭐 단기적으로 크게 주가에 영향을 줄 것 같지는 않고요. 올해를 이제 지나서 임상학회라든지 이런 것들은 올해를 지나서 내년 5월에 있을 2025년 아스코에서 유한양행 레이저 티닙의 가장 중요한 그 MOS 데이터라고 네. 해서 그 전체 생존 기간 데이터가 나옵니다. 아. 네, 그걸 이제 타그리소와 이제 격차를 벌이게 된다면은 타그리소의 시장에서 점유율을 어느 정도 가지고 올 수 있을지가 확인이 되기 때문에 지금 학회 측면에서 봤을 때 가장 중요한 학회는 내년 2025년 아스코 학회고요. 뭐 올 하반기 이벤트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뭐 추가적인 기술 이전을 하는 회사들, 뭐 ABL 바이오, 뭐 리가켄 바이오, 알테오젠 또 뭐 추가적인 그 제형 네. 기술 이전 계약이 예상이 되고 있어서요. 이런 회사들 위주로 좀 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 이제 바이오시밀러 SE제형에 대한 기대가 사실 되게 큰데 네. 바이오시밀러는 사실 가격이 훨씬 싸잖아요. 일반 약에 비해서는. 네. 그렇게 했을 때 예를 들어 SE제형으로 하는 로열티 비중이 만약에 비슷하다면 기대되는 매출은 원래보단 작을 거잖아요. 그렇죠. 그게 효과가 이번에 그 머크랑 비교했을 때 어떤 식으로 시장이 받아들일 거라고 혹시 생각하세요, 위원님은? 바이오시밀러의 SC라고 말씀하시면은 네. 이거 뭐 산도제 계약 말씀. 뭐 계약도 있고 앞으로도 더 많을 거라고 기대하는 거를 제가 막 봐가지고 그러니까 하나 하고 나면은 네. 쭉 있을 거다. 왜냐하면 네. 시밀러는 더 쉬우니까. 네. 왜냐하면 금액은 작은데 여러 개가 있기 때문에 얘도 앞으로 모멘텀이 있을 거라고 기대하는 분들을 제가 많이 봐서 네. 위원님 어떻게 보시는지 좀 궁금해요, 저는. 네. 약간 좀 과도한 기대가 아닐까. 네네네. 그렇게 보고 있는데요. 네. 일단은 이제 이미 기술 이전을 했지만 네. 머크의 그 키트루다 자체가 워낙 블록버스터고 블록버스터죠. 1위니까. 뭐, 네. 지금 계속 뭐 한 당분간 한 2, 3년 정도는 더 1위 자리를 차지하지 않을까 그렇죠. 이렇게 예상이 네. 되고 있어서요. 그 머크의 SC 제형에 대한 그런 기술 이전 같은 경우는 가치가 크고 그 이후에는 지금 또 이제 뭐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들이 뭐 항암제 시장을 견인을 할 게 이제 ADC 의약품입니다. 근데 그 ADC도 이제 SC로 제형을 바꾸지 않을까라는 게 이제 중장기적인 전망이어서요. 뭐 ADC 쪽으로 해서 추가적인 계약을 하게 된다면은 이게 뭐 알테오젠의 기업 가치에는 상당히 긍정적이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ADC 약 중에 지금 제일 많이 팔리는 게 얼마 정도 돼요? ADC는 실질적으로 2010년에 처음 약이 나왔지만 뭐 부작용 때문에 이제 약으로 잘 팔리고 있지 않다가 다이치 상교의 에너투가 2021년쯤에 나오기 시작을 하면서 지금 ADC가 향후에 이제 항암 시장을 견인할 그런 새로운 모달리티다라고 이렇게 인식이 되기 시작하는데요. 에너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출시된 지 한 3, 4년 차에 매분기 매출이 1조씩 나오고 있습니다. 네. 지금 한 5조 정도 올해는 예상. 네, 그러니까 그게 그렇게 커졌기 때문에 다른 약도 커질 거고 네. 바이오시밀러는 치우고 이런 네. 거에서 SC 제형이 나오는 건 이벤트가 있는 거다. 네. 왜냐면 이건 이벤트가
크지만 가끔 나오잖아요. 네. 바이오시밀러는 이렇게 하니까 약간 그런 식의 뉴스 모멘텀을 기대하는 분들이 있으시더라고요. 네, 근데 그건 좀 상당히 과한 것 같다. 네, 네. 많은 그런 건 좀 강하긴 한데 네. 이런 것들 시장 그렇게 보고 있으니까. 네, 참고하셔서 네. 네. 하시면 저희 이제 좋습니다.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마무리해야 할 시간이라서 네. 근데 또 이제 저희가 다루지 못한 내용들이 좀 남아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혹시 못 하신 말씀 중에 이건 꼭 당부하고 싶으신 말씀이나 저희가 아까 뭐 초심자 입장에서는 여쭤봤으니까 보유자 입장에서 바이오제약 어떻게 대하면 좋을지 좋은 말씀 들으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실질적으로 제약 바이오 그 업종이 좋은 그런 주가 흐름을 보이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될 거라고 네. 보이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주가가 많이 오르지 않은 그런 회사들도 많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너무 과도한 기대감으로 한 종목에 집중 투자를 한다든지 이렇게 옆에서 하시는 말씀을 듣고 네. 하는 건 별로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증권사 분석 보고서라든지 이런 것들을 꼭 한번 검토를 해보시고 애정을 갖고 그 회사에 투자를 해보시기를 저는 추천드립니다. 네. 너무 좋은 여기까지 말씀이시네요. 진짜. 맞습니다. 2부 권혜준 유진투자증권 연구위원과 저희 2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승입니다. 더 많은 영상을 보고 싶으신 분들은 화면 오른쪽에 있는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영상을 보시면서 좋아요는 필수인 거 아시죠? 항상 인포맥스 라이브를 사랑해주셔서 감사합니다.